당나라에서 보내온 모란꽃 그림과 꽃씨를 보고 있다가 덕만이 꽃은 아름다우나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벌과 나비가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선덕여왕의 모습을 통해 삼국사기는 그녀의 지혜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신라에서는 진평왕이 죽고 선덕여왕이 즉위합니다. 그러자 무왕은 그간 정비해 놓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또다시 신라를 치기 시작합니다. 633년 8월 신라 서쪽에 있는 서곡성을 공격해 13일 만에 함락시키고 3년 뒤엔 장군 우소를 보내 독산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소가 신라 장군 알천에게 붙잡히면서 실패하고 말죠. 지친 탓인지 무왕은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더 이상 신라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영유왕은 638년 10월 신라의 칠중성을 공격합니다만 이때도 신라 장군 알천에게 패배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즉위 초부터 백제 그리고 고구려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죠. 다행히 알천이란 명장이 있어 적들을 잘 막아내고 있었죠. 이 중 636년 백제 장군 우소가 독산성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있죠. 이게 그 유명한 여근곡 전투입니다. 선덕여왕에게는 직위 3사라 하여 여왕이 예측했던 신비한 일 3가지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언급한 모란꽃 이야기고요. 세 번째를 먼저 이야기하면요. 자신이 죽을 날을 미리 알고 무덤 위치까지 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맞췄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분 좋은 예언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여근곡 전투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636년 5월 어느 날 대궐 서쪽 연못인 옥문지에 개구리가 떼로 몰려들어 울어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해괴히 여겨 이를 여왕에게 보고했는데 여왕이 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개구리는 노한 눈을 갖고 있으니 이는 군사를 의미하고 개구리들이 굴던 옥문지의 옥문이란 여성의 생식기를 의미하며 옥문지는 대궐 서쪽에 있다. 즉 옥문과 같은 의미의 여근, 신라 서남쪽의 여근곡이란 곳을 찾으면 그곳에 적군이 숨어 있을 것이다 라며 알천과 필탄 두 장수를 보내 그들을 치게 합니다. 다소 과장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선덕여왕이 가졌던 뛰어난 통찰력 그리고 그녀에 대한 당신은 물론 후대 백성들의 끊임없는 신뢰와 사랑의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소 민망한 소재긴 하지만 전투가 있던 여근곡은 실제 하는 곳으로 현재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에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 보시면 독산성과 옥문곡은 사실 경주에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죠. 대구보다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오히려 호남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떤 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여근곡은 경주에 있다고 하죠. 이름처럼 여성의 생식기를 닮았는데요. 이 당시에 남근이 여근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란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와 관련해 좁게 해석하면 여근곡의 지형이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어려운 지형이라 이곳을 점령한 적군은 반드시 패한다는 뜻이고, 넓게 해석하면 당시 여성 지도자였던 자신에게 도전하는 모든 남성은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위3사는 신라를 다룬 3대 사서인 삼국사기, 또 삼국유사, 또 화랑술기에 모두 나옵니다. 소재와 장소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세 군데 다 나온다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뜻이고, 그만큼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백성들이 선덕여왕을 현명한 군주로 또 신비한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숭배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신라인들은 선덕여왕 사후에도 그를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긴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선덕여왕 신을 모시는 절도 있었죠. 신라의 어떤 임금도 사후에 이렇게 신과 같은 대접을 받진 못했습니다. 선덕여왕은 백제의 침략을 막아냄과 동시에 북쪽의 하슬라를 북소경, 즉 북쪽의 작은 수도, 한마디로 북쪽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 기지로 삼아 대비하게 됩니다. 신라는 버풍왕 이래 꾸준히 영토를 확장하며 전성기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덕여왕 재위 기간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 먼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있어도 공격에 방어하거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잃은 성을 되찾기 위한 전투라든지 지난번 내용 보신 것처럼 당나라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전투에 참여하는 정도죠. 선덕여왕은 등극 후 10년간 선대왕들처럼 영토 확장에 나서는 대신 그간 전쟁으로 지친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주력합니다. 삼국사기엔 과부와 고아를 구제했다. 어느 지역의 조세를 면제했다. 어느 지역을 순회하고 백성을 위로했다. 이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은 백성들을 위한 구제 사업이 계속 나타나죠. 사실 대민복지의 개념이 없던 고대에 백성을 위한 구제 사업이 꾸준히 전개됐다는 사실은 매우 놀랄만한 일입니다. 기록을 보면 박씨, 석씨가 왕을 하던 신라 초기엔 이런 활동이 자주 보입니다. 이때는 왕조 초기라 왕권이 약해 왕이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할 시기였죠. 그런데 왕권이 강화된 소지마립간 지증왕 이후로는 이런 기록이 전무합니다. 물론 홍수나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를 입었을 땐 이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평시에도 구휼 활동을 전개한 임금은 선덕여왕뿐이었죠. 순수하게 백성을 생각한 겁니다. 피폐해진 민생을 돌보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내정에 주력하다 보니 무기나 식량 등 각종 군비를 절약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 불교 이야기에서 다루겠지만 수많은 사찰을 지으면서 사찰 주변에 시장이 생기고 또 이곳을 통해 돈이 잘 돌아 국가 재정을 살찌우게 했습니다. 선덕여왕이 죽은 건 647년,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나당전쟁 승리를 통해 삼국을 이룬 것이 676년입니다.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선덕여왕의 이 같은 선정이 백성들로 하여금 신라왕실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했고 삼국 통일로 가기 위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을 텐데 이를 감당해낼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641년 백제에서 무왕이 죽고 의자왕이 즉위하면서 신라는 다시 시련을 겪게 됩니다. 10년간 태자 수업을 받았던 만큼 즉위 직후 왕으로서의 포부와 행보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해 미후 등 40여 개 성을 함락시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뒀으니 백성들의 지지도도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마침 이때 고구려도 신라를 공격하는데요. 신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고 그런 신라를 공격하는 백제로서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고구려가 나타나준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노려 다시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공격해 함락시킵니다. 여기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전해 내려오죠. 당시 대야성주는 김품석, 신라의 실권자였던 김춘추의 사위였습니다. 김춘추에게는 딸 고타소, 그리고 그 아래로 범민, 인문 등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고타소의 남편이 김품석이었죠. 대야성은 신라의 수도 서라벌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어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김춘추는 무예가 출중하고 자신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던 사위에게 이 대야성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김품석이 무예와 지략은 뛰어났는지 몰라도 인성이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술 먹고 부하들을 때리기 일쑤였죠. 당연히 백성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괴롭히기만 합니다. 원성이 자자했죠. 그러다 어느 날은 부하장수 거밀의 아내를 빼앗고 맙니다. 아주 쓰레기죠? 드라마에선 이 거밀의 아내를 백제의 첩자로 그려서 마치 이런 상황을 유도한 것처럼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실만을 기반으로 볼 때 김품석은 정말로 리더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매우 악질적인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사위라고 감싸는 김춘추도 참 한심해 보이죠. 아내를 빼앗긴 부하 거밀은 이 일로 김품석에게 앙심을 품고 백제군에 투항하고 맙니다. 대야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접하게 된 백제군은 거밀을 앞세워 대야성을 공격하고 김품석은 물론 그의 아내 고타소와 가족들을 모두 잡아 죽인 뒤 대야성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인근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킨 뒤 군사를 두고 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신라로서는 도성을 지킬 요새를 잃고 만 겁니다. 승전 소식을 들은 의자왕은 매우 기뻐하고 윤충을 불러 치하하며 큰 상을 내립니다. 신라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사력으론 반격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고구려와 손을 잡고 백제를 협공할 요량으로 김춘추가 고구려로 갑니다. 아마 고구려로 떠날 때 죽은 자신의 딸과 사위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슬픔, 그만큼 백제에 대한 큰 적개심을 가지고 고구려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김춘추를 맞이한 고구려의 대망리지 연개소문은 신라와 손을 잡기에 앞서 이전에 신라가 빼앗은 중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고 하죠. 하지만 왕이 아닌 이상 김춘추가 연개소문 앞에서 그런 약속을 할 순 없었습니다. 설사 왕이었다 해도 땅을 내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결국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그냥 가둬버립니다. 김춘추는 죽은 딸과 사위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오히려 포로가 돼버렸죠. 김춘추는 이후 어떤 경로로 닿았는지 몰라도 고구려의 보장왕에게 땅을 내놓겠다고 거짓 서약을 하며 간신히 목숨만 구해 고구려를 탈출합니다. 당연히 연개소문이 이를 알고 김춘추를 뒤쫓았지만 마침 국경에 나와있던 김유신의 군사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신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신라는 선택의 여지 없이 본격적으로 당나라의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지원을 요청하러 사신을 보냈을 때 당태종이 3가지 계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첫째로 거란과 말가를 시켜 요동을 치면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둘째로 신라가 당나라의 옷과 깃발을 사용하면 고구려와 백제가 겁을 먹고 도주할 것이며, 셋째로 신라는 여왕이 통치해 주인을 잃고 도적이 들끓어 편안한 세월이 없으니 내 친척 한 명을 보내 신라 임금으로 삼겠다란 것이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계책입니까? 첫 번째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말 같지도 않은 그냥 미친 거죠. 두 번째 계책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당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신라군에 당나라 군복을 입히겠다는 건 그건 대놓고 신라 보고 당나라 속국을 하라는 거죠. 고구려와 백제군이 일시적으로 겁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신라 군대라는 거 금방 알죠. 그리고 당태종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3년도 안 돼서 안시성에서 고구려한테 무참히 깨집니다.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더하죠. 여자가 왕이라 편안한 날이 없으니 자기 친척을 보내 왕을 삼겠다.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신라를 먹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친척이면 당나라 출신 신라 총독이 되는 건데 말이죠. 당태종은 도움을 요청하러 온 신라에게 제대로 병력도 안 내주면서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나 하는 겁니다.